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18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1번, 일본 고산수식 정원에 사용된 재료가 아닌 것은입니다. 우리가 고산수식하면 물을 사용하지 않고 왕모래와 나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바위,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끼가 예제에 나와 있죠. 이끼는 다정식 정원에서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다정식 정원에서는 이끼, 물통, 스쿠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화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잔잔한 그런 이끼류와 선태류 아니면은 고사리류 이런 종류를 주로 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조선시대 조경의 특징이 아닌 것은, 조선시대 하면 우리 한국이 적 색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나 음양오행설, 그 다음에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 시대였습니다.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이 요런 사회주의 사상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성이 우리 사계절을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선사상, 풍수지리설, 음양오행설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후원이나 화계가 발달한 굉장히 독특한 양식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갑법운색 혼합 시 색깔은, 자, 갑법혼색은 빛의 혼합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겹치면 겹칠수록 흰색 빛이 나옵니다. 간법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4번. 경관우세 요소가 아닌 것은, 경관우세 요소는 형태와 색채, 질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은 우리가 지각하는 데 있어서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시적 경관에서만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위호경관에 속하는 것은, 우리 위호경관이 아마 계속 나왔을 겁니다.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둘러싸여 있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넓은 초원은 파노라믹 경관을 이야기하고, 노출된 바위는 그 다음에 혹은 계곡 끝의 폭포는 자연 경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의 호수가 위호경관에 속하는 거죠. 자, 다음 6번. 조선시대 별서정원이 아닌 것은, 자, 양산보의 소세원. 우리가 이제 별서정원은 우리가 딱 세트로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양산보의 소세원, 윤선도의 부영동원님, 그 다음에 정약용의 다산정원입니다. 문수원은 고려시대 때 있었던 절터 주변에 있는 그 정원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별서정원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별서의 개념과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별서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별서 정원이라는 거는 세속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기이하고자 했던 그 정원이에요, 별서가. 그렇기 때문에 은둔 생활이라든지 혹은 별장이나 효도를 위해서 사용했던 거지 수목을 가꾸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8번. 하하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하하기법은 브릿지맨이 스토어원에 이제 도입한 개념입니다. 자, 동선의 입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센트럴파크에서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으면 그 위로 이렇게 다리를 놔서 다녔다.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건데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하기법에서 스토어원에서 사용했던 것은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스토어는 이렇게 돼서 울타리를 없애고 사람이 먼 경관을 그냥 바로 다 볼 수 있도록 위에 울타리나 이런 걸 없애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이제 담을 쌓아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 밑에서 키워서 앞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하기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9번. 버큰헤드 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버큰헤드 공원은
여기 2번에 보시면 두 개의 큰 호수와 주택단지가 안에 있었고요. 조셉 팩스턴이 그 영국 런던에 설계한 공원입니다. 이거는 되게 약간 조금 우리가 센트럴 파크는 완전히 장방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공원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마차길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반달형으로 된 호수가 있어요. 반달 모양의 호수가 있고, 중간에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택단지에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0번. 스페인 궁전정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일단은 1번은 틀렸다는 거 확실히 압니다. 왜? 그라나다 지역에 있는 이라고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완전 국경 지역이에요. 맨 끝에 있는 국경 지역인데요. 건물 입구 길 양쪽의 분수가 아치 모양을 이루고 중앙에 분수를 두고 십자형 수로가 흐르게 한 것은 사적 공간 기능이 강하다. 이거는 전체적인 스페인 궁전정원, 그 아람브라 궁전 내에 있는 중정에 대한 설명을 쭉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울 같은 반영비를 위함이다. 사자의 중정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스페인 궁원인 아람브라 궁원에 대한 4개의 중정 특징들 같이 한번 외워보셔야 될 겁니다. 뒤에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11번. 영국 정형식 정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노단, 이거는 우리 이탈리아죠. 노단 나오면 이탈리아입니다. 중정식 하면 우리 스페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살림내 소를 위한 장엄한 스케일 하면 우리 평면기하학식의 프랑스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4번, 여기 잘 보세요. 낮게 깎은 회양목 등으로 화단을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획한 화단을 조성한, 이게 매듭 화단이거든요. 이게 영국 정원의 특징이에요. 이 문제가 반대로 낮게 깎은 회양목 등으로 화단을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획한 화단을 조성한 이런 화단을 이용한 정원 기법을 사용한 나라는 이렇게 거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매듭 화단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2번. 도시공원 유치거리와 면적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것도 문제에서 계속 설계 문제, 계획과 설계에서는 이게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소공원은 아무것도 제한이 없어요. 단지 시설 면적이 20% 이하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설이 20% 이하. 자,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가 250 이하에 규모가 1500 이상이면서 시설 면적이 60%라고 그랬어요. 60% 이하.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우리가 시설 면적이 40% 이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치거리와 면적하면서 그 시설 면적이나 녹지 면적 같은 것도 같이 세트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13번. 로마의 공공광장인 포rum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로마 이전에 그리스가 있었죠. 여기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리스 아고라의 경우는 시장 개념이 있었어요. 시장이 포함된 광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광장이에요, 광장. 그 다음에 집회 및 휴식의 장소로 이야기했고, 연설이나 왕이 행진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물 교환을 하지는 않았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아고라는 시장의 기능이 합해진 거였지만 로마에 들어서 포럼으로 가면서 이 시장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 확실히 포럼과 아고라의 차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4번. 선에 대한 문제도 계속 나오죠. 치수선 사용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도형이 있고요. 이렇게 치수를 해서 여기다가 1000 이렇게 적어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윗부분에 기입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로 치수는 왼쪽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요렇게 적기도 해요. 자, 만약에 치수 기입 공간이 부족하면 여기 만약에 바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족하면 요렇게 빼서 여기에다가 1000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시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치수선 아래쪽에 기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수는 중복해서 기입하고 수치가 같을 경우는 생략한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여기랑 가로 세로가 수치가 똑같으나 제가 따로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 수치가 얘랑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치가 같아도 기입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스페인의 정원 양식으로 바른 것은, 우리 스페인 하면 우리 공식 있었죠. 파티오 중정식이었습니다. 후어는 한국 조경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 풍경식은 영국, 임천식 혹은 회유 임천식은 일본 조경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중국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이라 그랬어요. 자, 1번 원명원 이궁은 청나라 시대 때 있었던 겁니다. 동양 최초의 서양식 정원.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제가 아편전쟁 때 이게 막 다 유실됐고 지금은 복원 중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요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화원 이궁은 휘종이 세자를 얻게 만세산, 이거는 송나라 때 얘기죠. 이 청나라 때 만든 거고요. 호수 중심에 만수산이 있고 4분의 3이 수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물이 많은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졸정원은 중국 황실이 아니라 우리 4대 소주 명원이 있었죠. 창랑정, 사자림, 졸정원, 그 다음에 유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가 정원입니다. 반 이상이 얘도 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열하의 피사전장은 사가 정원이 아니라 청나라 시대의 황제의 여름별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다음 17번. 케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 속에 이미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케빈 린치의 도시의 이미지는 통로, 모서리, 지역, 결절점, 랜드마크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닌 것은 3번 비슷하죠. 비슷하는 우리 그 프랑스 정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었죠. 네. 자, 다음은 18번. 질감이 가장 매끈한 것은, 우리 질감 텍스처 얘기하면 조경에서는 이게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거친 질감은 이렇게 잎이 크고 활엽수, 특히 활엽수 중에서도 잎이 큰 것들, 벽오동이나 태산목, 팔손이, 플라타나스 같은 것들을 우리는 거친 질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뾰족뾰족하거나 잎이 작은 것들을 우리는 고운 질감이라고 합니다. 편백이나 화백, 회양목 같은 것들을 우리는 고운 질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매끈한 것은 회양목이 되겠죠. 자, 다음 19번. 제도선의 용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보시면 굵은 선은 도면의 윤곽선입니다. 그럼 파선은 등고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1.3선은 부지의 경계선, 가는 선은 수목의 인출선입니다. 이렇게 줄긋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계속 언급한 거라서. 다음 20번. 고려시대 정원관리 관청의 명칭은, 자, 장원서하고 상림원은 조선시대고요. 고려시대는 내원서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이것도 계속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21번. pH가 4.5에서 5.5 사이인 고 상태에서 성장이 좋은 나무. 자, 4.5에서 5.5 같으면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약산성에 견디는 수종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티나무, 갈참나무, 가시나무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회양목이나 단풍나무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그 염기성에 견디는 거지 산성에는 오히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에서 조금 혼돈스러워하는 게, 갈참나무나 가시나무는 약산성에 견디는데 상수리나무는 또 조금 약산성보다는 조금 더 중성에 가까운 그 pH를 더 좋아한답니다. 자, 다음 22번. 상록, 침엽,
관목인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성상을 분류할 때 뭐 상록침엽, 그다음 낙엽침엽, 그다음에 낙엽활렵, 상록활렵, 그다음에 관목도 낙엽활렵 관목, 그다음에 상록활렵 관목 이런 식으로 성상을 나누는데 상록침엽 관목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많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상록침엽 관목과 낙엽침엽 교목이에요. 자, 낙엽침엽 교목에는 메타세콰이어, 그 다음에 나구송, 그 다음에 낙엽송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은행나무가 있었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록침엽 관목인 경우는 이렇게 눈향나무, 눈주목, 개비자나무 그렇게 몇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것이 좋다. 자, 다음 흰꽃이 5, 6월에 개화하고 붉은 단풍이 드는 수종은 자, 일단은 흰꽃이 피는 것을 찾아봅시다. 수수꽃다리는 보라색이고요. 쌀이나무도 보라색이고요. 화살나무는 약간 노란빛을 띠는 흰색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황록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흰꽃이 피는 나무는 국수나무가 되겠습니다. 24번 정화수의 이용상 분류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가지 다듬기를 할 수 있고 아래가지가 말라 죽지 않으며 잎이 아름답고 가지가 치밀한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하면 차폐식재용으로 사용하는 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예제에 차폐식재가 없어요. 자, 생울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가지가 말라 죽지 않고 잎이 아름답고 가지가 치밀하고 가지 다듬기를 강전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울타리 그 라인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맹화력이 좋다는 건 다시 말하면 강전정에도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울타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자, 다음은 25번. 우리나라의 산림대별 식물 분류와 악상 한림대에 해당하는 거. 한림대는 약간 서늘한 추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 아외나 불가시나 구실잡밤은 이제 온대, 난대수림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잎갈나무가 되겠어요. 자, 다음 26번. 붉은색 단풍이 드는 수목들로 구성된 것은 우리가 해서 붉은 단풍, 노란 단풍 구분해서 기억을 하자 그랬습니다. 붉은 단풍이 드는 것은 감나무, 화살나무, 북나무입니다. 그 외에 회나무나 참빗살, 복자기, 산딸나무, 신나무 당연히 단풍나무류가 많죠. 뭐 중국 단풍, 단풍나무 여기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여기 고로쇠 같은 경우는 같은 단풍나무까지만 노란 단풍이 든다고 우리가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 2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수목은 부척과입니다. 부척과고요. 낙엽이면서 교목이랍니다. 부척과고 낙엽이면서 교목이래요. 일단 우리는 교목이라는 말만 가지고도 얘가 아닌 걸 압니다. 박택이나 자산원과 수수꽃다리는 관목이에요. 일단. 근데 우리가 성상을 알면 이거는 100% 맞출 수 있는 건데 또 하나 7월에서 늦가을까지 홍자색의 꽃을 피운 가을에 여름에 피는 꽃이 잘 없다 그랬어요. 봄에 주로 피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잘 없다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배롱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상을 알던 아니면 꽃 피는 시기를 알던 이렇게 되면 이 뭐 학명 이런 것까지 외우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28번. 일반적인 목재의 특성 중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일단 목재의 장점은 열 전도율이 낮고 가공이 용이하기도 하고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 흡수도 크고 우리가 이제 가공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편해요. 톱으로 이렇게 썰어서 결속 재료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목재의 단점은 건조에 의한 변형이 크고 불에 타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방부 처리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 건조에 의한 변형이 크다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자, 다음 29번. 수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열 경화성 수지의 종류와 특징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요. 이거 앞서 문제하고 중복되는데 투광성이 크다 그러면 아크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레탄 수지는 어떤 거냐면 도료의 점도가 작업이 쉽고 그 다음에 광택이 우수하며 내우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한 그 다음에 도막의 설계가 자유로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칠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한 그래서 우레탄 포장이 있는 겁니다. 도막이 지금 설계가 자유롭다는 뜻이 이제 포장 바닥을 까는 거, 칠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레탄은 포장재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다음 중 30번. 다음 중 석탄을 235에서 굉장히 고온이에요. 고온 건조하여 얻은 타르 제품으로 독성이 좋고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유성 목재 방부제는 자, 크레오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독성이 적고 자극적인 냄새가 있다. 냄새가 있고 요게 이제 더 하나 색깔이 좀 있다. 갈색이다 하면 이제 확실히 크레오소트죠. 자, 펜타클로로페놀은 PCP라고 얘기했고 제가 무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방부제인데 목재 방부제인데 방부처리 유성 목재 방부제인데 무색이다 그러면 PCP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다음은 목재 접착제 중 내수성이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접착제로 사용하는 합성 수지가 꽤 많았어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크릴 수지라든지 멜라닌 수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지들, 실리콘 수지도 있었는데 이거는 목재 접착제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전제가. 자, 여기에서는 페놀이 제일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에 악효입니다. 뭐 다른 거 아크릴이나 뭐 이런 실리콘 수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거는 그런 것들은 철제나 플라스틱 접착제, 항공제 접착제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목재 접착제로는 페놀 수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92에서 96%의 철을 함유하고 있고 철 함유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철이죠. 철이 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크롬, 규소, 망간, 유황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홀 뚜껑으로 이것도 계속 문제 나왔던 거죠. 맨홀 뚜껑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철. 자, 다음 33번. 뿌리분을 구하는 공식으로 바른 것은 뿌리분 구하는 공식 정해져 있습니다. 24 더하기 가로 n-3 곱하기 d입니다. 여기서 n은 근원지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d는 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록수면 4를 곱해주고 낙엽수는 5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답은 24 더하기 가로 n-3 가로 닫고 곱하기 d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거를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거는 안 나오고요. 느티나무 알이 10인 느티나무의 뿌리분 구하는 뿌리분의 크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24 더하기 10 빼기 3 곱하기 d 뭐가 옵니까? 낙엽수니까 5가 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4 더하기 7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35가 되고 24 더하기 35고 이렇게 하면은 5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59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공식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구하는구나.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콘크리트의 흡수성, 투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수용 혼화제, 방수제의 종류는 염화칼슘제, 규산나트륨제, 그 다음에 침투성 도포제, 지방산계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방수제의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탄산소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염화칼슘, 아까 여기 지방산계 있다 그랬잖아요. 고급 지방산, 그 다음에 실리카질 분말, 이런 것들이 우리 방수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생소한 단어들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뭐 실제로 나오니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다음 35번. 목재의 심재와 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계속 나오던 문제입니다. 뭐 변제는 수액이 유동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양분이 이동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르고, 심재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36번. 목재의 방부 방법이 아닌 것은, 목재의 방부 방법. 자, 잘 썩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부 처리한다 그랬죠. 방부 처리하는 방법이 보면 도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도포를 하거나, 뭐 상온이나 뭐 가압주의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의법들이 있었습니다. 수침법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침수법이에요. 수침법이나 침수법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해서 이거를 그냥 내 식대로 침지법으로 읽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에요. 수침법이에요. 침수법. 목재의 자연건조 방법으로 우리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빠져나오는 그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침법은 자연건조 방법이지 방부법은 아니다. 자, 37번. FRP를 사용한 시설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FRP는 우리가 보통 우리 합성수지의 단점을 보완한 거라 그랬어요. 내구성이 약해서 실외에 사용했을 때 이제 겨울에 강도가 좀 떨어지거나 이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걸 보완한 게 FRP인데, 중요한 거는 암석이나 폭포나 이런 것들로 사용은 가능하나 수조로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왜? 수조는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명한 합성수지가 하나 있었죠? 바로 아크릴입니다. 그래서 수조는 아크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다음 38번. 시멘트 저장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시멘트는 지면에서 3cm 높여서 쌓습니다. 바닥을 띄워서 해야 돼요. 지면에 바로 닿아서 시멘트를 쌓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단 이하로 쌓는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쌓지 않는다.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보관 시에는 테스트 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3개월 이상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란 이 얘기입니다. 왜? 항상 제가 왜라는 의문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풍화가 잘 됩니다. 공기와 만나서 얘가 단단해져요. 그러면 강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주변의 습기도 빨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배합 비율을 내가 고려할 수 없겠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가 풍화되면서 강도가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멘트를 사용하면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를 보관할 때 잘해야 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고 그런 곳에다가 습기가 없고, 만약에 습기가 들어갈 것 같다면 배수 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멘트 보관을 잘 해야 된다. 요즘에는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한 포를 뜯으면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남겨야 된다면 아주 밀봉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된다. 다음 39번. 보도의 포장용 벽돌 두께로 적합한 것은, 자, 보도용은 60이고요. 차도는 80입니다. 쉽게 말하면 6cm, 8cm 이렇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보도보다 차도가 하중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두꺼운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요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요. 60, 80. 이거는 뭐 찍어서 나오는 거 딱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 40번. 유화제를 사용하여 용지에 유화시킨 액을 의미하는 것은 유탁액입니다. 자, 그럼 용액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액체를 우리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용액은 용매를 물로 하여 만들어진, 그러니까 물로 녹여서 만든 것을 수용액이라고 하고, 현탕액은 작은 알갱이들이 용해되지 않은 채 액체 속에 퍼져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물에 뭘 탔어요. 가루를 탔는데 막 휘저으면 하얗죠. 가만히 냅두면 얘가 싹 가라앉는 거죠. 용해되지 않은 게 현탕액입니다. 수용액은 어떤 거를 물에 희석했는데 걔가 녹여서 새로운 게 된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농약 얘기할 때 나오는 용어죠. 자, 다음 41번. 보기에 설명하는 해충. 적색, 분홍색, 검은색. 일단 응애 아닙니다. 자, 응애는 제가 초록색, 연두색처럼 생기고 아주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애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끈끈한 분비물을 분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어린 잎이나 세 가지 꽃봉오리에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딧물입니다. 왜 아니냐면 깍지벌레는 가지와 가지 사이 여기에 있어요. 얘는 가지에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거나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으면 꽃봉오리에 이렇게 붙어 있죠. 깍지벌레는 가지와 가지 사이, 그런 입자루 사이 이런 데에 있는 게 깍지벌레.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름병을 발생시키는 거는 같아요. 자, 다음 42번. 한 발이 계속될 때 집갈기나 물주기를 자, 우리가 한 해하고 한 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한 해는 추워서 저온의 피해고, 한 발은 가뭄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때 어떻게 빨리 물을 줘야 되냐? 호습성인 것들은 건조에 굉장히 약하겠죠. 그러니까 나구송은 빨리 물을 즉시 빨리 처리를 해줘요. 가뭄이 들면 얘네들을 더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43번. 걸음의 시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비료를 시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속효성 걸음은 7월 이후에 준다? 안 됩니다. 속효성 걸음은 7월 이후에 시비하지 않은 것이 좋아요. 특히 질소질비료는. 질소질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얘가 우짜라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얘는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7월 이후에 굳이 주려면, 원래 안 주는 게 좋은데 굳이 주려면 칼륨질 비료를 주면 그나마 서리빨의 피해를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속효성 비료는 가을에 주면 안 됩니다. 7월 이후에 주지 않습니다. 자, 밑거름으로 지효성 유기질 비료를 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밑거름은 휴면기,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휴면기에 우리 보약 먹듯이 하는 게 좋고요. 이 식물의 활착, 동해 회복에는 옆면 시비하는 게 효과도 즉시 나타나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4번. 솔잎 혹파리 월동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솔잎 혹파리는요, 비 올 때를 좋아해요. 그래서 건조하면 얘가 상태가 나빠집니다. 얘가 축축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병 혹은 충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를 옮기죠. 기주에 뭔가 상태를 나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식물이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나쁘게 하려면 얘가 어떠한 환경이 돼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이 병이나 충이 활동하는 거를 약간 제약시켜 주거나 완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병충해 방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을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 병해나 충해 예방 혹은 방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떠한 환경을 얘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솔잎 혹파리는 습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건조하게 관리한다. 45번.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동해는 동결점 이상에서 발생됩니다. 동해는 동결점 이상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0도씨 동결점 이상에서 발생되며 내한성이 약한 수종에 발생되고 수피 감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울 때 발생하는 거예요. 0도씨
이상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10도 이렇게 되면 우리 발생되는 게 동해입니다. 그런데 냉해는 또 다르죠. 영상일 때 발생되는 게 냉해예요. 그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소나무 순따기 적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얘는 생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봄에 자란 순을 하는 게 아니라 5, 6월에 두세 개의 순을 남기고 혹은 나머지는 손으로 제거하고 적심가위나 혹은 손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은 생장 억제, 신장 억제를 위한 작업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7번 소나무좀의 생활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소나무좀은 성충이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을 낳은 다음에 그 부화한 유충이 구멍을 뚫고 식히를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애벌레가 되어 씨를 늘어뜨려 미관해진다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소나무 좀이라는 거는 구멍을 뚫고 빵꾸 내가지고 그걸 갉아먹는 게 좀이잖아요. 우리 왜 옷에 좀 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충이 구멍을 뚫어 알을 낳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부화한 유충이 뭐 주충이나 이게 구멍을 뚫고 얘는 번데기가 되지 않아요. 바로 식혜하는 겁니다. 소나무종의 생활사 기억하시고 그 외에 다 보세요. 유충은 2회 탈피해서 유충 기간은 약 20일이고요. 소나무류에만 기생합니다. 그 다음에 성충은 성충 상태에서 월동하고 어떤 거는 이제 번데기 상태로 월동하는 게 있어요. 소나무좀은 성충으로 월동하고 3, 4월에 수목의 수피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 알을 산란합니다. 그래서 그 알이 부화해서 유충이 구멍을 뚫고 식혜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8번. 느티나무의 혹처럼 생기는 병은 어떤 해충에 의해 발생하는가? 자, 느티나무의 보통 이게 제일 많이 생겨요. 외줄면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외줄 진딧물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외줄면충은 알아도 외줄 진딧물은 또 잘 모르셨어요. 그게 진딧물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외줄면충을 진딧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알아볼게요. 월동한 알은 4월 중순에 부화해서 얘는 알이 월동하는 거예요. 약충은 새로운 잎 뒷면에 기생하고 기생된 잎은 약충의 흡즙 자국에 의해 오목하게 들어가며 그러니까 느티나무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간 잎을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잎 표면에 표주방 모양의 벌레옥을 형성하며 수액을 흡즙 가해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느티나무예요. 그래서 느티나무 잎이 이렇게 이제 거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잎 뒷면에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열매인지 원래 잎 모양이 이런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안에를 탁 터트려 보면 벌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느티나무 외줄면충이에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얘를 우리는 진딧물이라고 얘기해요. 진딧물에 속하는 애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충해입니다. 자, 49번. 병의 삼각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아마 설명을 했을 건데요. 자, 병이나 병원 균이겠죠. 병원 균이나 병원 체겠죠. 자, 얘는 기주한테 옮깁니다. 그래서 기주는 얘가 상태가 나빠지죠. 그런데 얘가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제공이 돼야 얘한테 옮긴다 그랬어요. 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기주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얘가 식물이니까. 얘를 없애면 어떡해요. 그쵸? 그런데 병원균을 없애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병원균이 안 보여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병징으로 나타나면 더더군다나 모르고 표징으로 발견됐을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난 거죠. 균사체 같은 걸 어떻게 다 없애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환경이라 그랬어요. 환경을 없애주는 게 가장 좋다. 이게 병의 삼각형입니다. 저항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50번. 잎이 구불구불해진다. 이거는 과연 어떤 뭐가 결핍돼서 이런 거냐 이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칼륨이 결핍인데 잎이 시들고
황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입이 쭈글쭈글해져요. 그 다음에 질소비료가 질소가 결핍이 되면 황록색으로 변하고 입수가 적어지며 조기나가 펴니다. 애가 그리고 잎이 조그매져요. 잎이 원래 이만했는데 이렇게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이 결핍이 되면 암녹색이 돼요. 녹색이 밝은 녹색이 아니라 어두운 녹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조기낙엽하고 일단은 얘는 제일 중요한 게 꽃과 열매가 나빠져요. 확 나빠집니다. 그 차이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51번 농약 포장지의 색깔. 자, 살균제 분홍색, 살충제 초록색, 제초제 노란색. 자, 빨간색도 있었어요. 빨간색은 제초제에서도 비선택성 제초제, 싸그리 다 죽이는 거는 빨간색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생장 조절제는 파랑색입니다. 청색이라고 얘기했어요. 흰색은 뭐냐면 전착제라 그래갖고 농약이 식물에 착 잘 달라붙도록 하는 첨가제예요. 그래서 그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52번. 내수성이 좋으며 자외선 차단용 도료로 사용하는 것은, 자, 우리가 니스는 반짝반짝한 거 다 아실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바니쉬라고 하기도 하고요. 투명한 피막을 형성하는 도료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광, 요즘은 유광이라 그래서 반짝거리는 게 있고요. 요즘에는 반짝거리지 않게 하는 무광 니스도 있어요. 자, 페인트는 색을 입히는 거고, 역청은 뭐였죠? 우리 아스팔트 제로입니다. 아스팔트, 타르와 역청 같은 거는 아스팔트, 석유에서 추출한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3번. 전정의 순서로 잘못된 것은, 자, 제일 먼저 사실은 스케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큰 가지부터 전정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정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하니까 위에서부터 전정합니다. 요거는 아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큰 가지부터 작은 가지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전체 수영을 먼저 스케치를 하고 나서 구상을 한 후에 시작합니다. 큰 가지부터 합니다. 자, 다음 54번. 입마름병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입마름병이라는 것은 잎이 말라들고 조기낙엽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주로 침엽수에 해당하기는 한데 활엽수에도 이 입마름병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주로 침엽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잎이 말랐다라는 거는 뭡니까? 갈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암녹색은 아까 뭐였죠? 질소질 비료가 아니라 인산질 비료가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55번. 측백나무 하늘소의 방제 시기는, 자, 봄이 제일 좋습니다. 보통 해충들이 거의 봄에 제일 좋아요. 왜? 애벌레일 때, 부화된 애벌레일 때 살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측백나무 하술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충이 애벌레가 수피 밑에 형성층을 갉아먹어서 나무를 급속하게 고사시켜서 가해하는 겁니다. 세약한 나무에 피해를 주지만 많이 발생하면 건전한 나무에도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약한 나무에만 가해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면은 건강한 나무에도 피해를 주기도 하고, 특히 얘는 벌레똥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아서 구멍이 작으니까 밖으로 뭔가 삐져나오면 얘가 구멍을 뚫고 뭔가 벌레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밖에 뭔가 배출된 게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나무 상태가 나빠진다 그러면 아주 자세히 관찰해야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측백나무 하늘소다. 대부분 측백나무과에 해당하는 나무에 가해를 하는 게 측백나무 하늘소입니다. 자, 56번. 오동나무 탄저병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오동나무 탄저병은요, 5, 6월경 잎과 어린 줄기에 발생하고 잎은 기형으로 오그라들면서 조기낙엽합니다. 조기낙엽 증세에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병든과지와 잎은 잘라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낙엽은 늦가을에 모아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병이 옮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병든 가지나 이런 낙엽들을 그냥 땅에 묻는데요. 이 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발화 후부터 망코지수화제, 이제 살균제죠. 500배 해석한 거를 10일 간격으로 3, 4회 정도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살충제와 혼합 살포하고 해충 박멸을 동시에 해야 효과적이다. 이거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을음병에 관한 이야기죠. 예, 그을음병은 어때요?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 분비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죽이고 이 그을음병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살충제와 살균제를 동시에 혼합 살포하는 것이 그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 57번. 조경 20개 관리 계획을 정기관리, 그 다음에 부정기관리, 임시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정기관리 작업에 속하는 것은, 자 봅시다. 정기작업은 전정을 하거나, 우리 왜 봄, 가을에 하잖아요. 그쵸? 병충해 방제도 보통 봄에 많이 합니다. 거름주기도 우리 봄, 가을에 휴먼기에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장은 뭡니까? 우리 색칠하는 거 있죠. 그 벤치라든지 뭐 이런 시설물에 칠하는 거. 이것도 보수 사이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합니다. 2, 3년에 한 번 혹은 3, 4년에 한 번. 부정기 작업은 고사목을, 죽은 나무를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보식, 그러니까 비어가지고 고사목을 제거하면 뻥 비잖아요. 빈 곳에 다시 새로 보충해서 심는 걸 보식이라고 해요. 보식하는 거는 부정기 작업이죠. 왜냐하면 나무가 죽을 때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기 작업이고, 임시 작업은 기상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럴 때는 임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름주기는 뭡니까? 정기 작업이죠. 다음 58번. 해충과 방제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솔잎 혹파리는 오메톤 액제, 포스팜 액제나 다이메크론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요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위에 거 보시 말고 해설 잘 봅시다. 흰불나방은 긴등 기생파리나 송충알벌 등의 천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오리나무 잎벌은 디프제를 살포해주고, 응애는 테트라디온 유제, 테디온을 살포해줘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맞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다음 59번. 수목 전정 시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굵은 가지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자르면 자르는 중간에 얘가 그 무게 때문에 여기가 가지 밑에가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상해를 입죠.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금 한 10cm에서 15cm 떨어진 데를 밑에서 칼집 그 옆에를 잘라서 얘를 먼저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을 자른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린 것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맞다는 거예요. 1번, 2번, 4번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가지 밑동의 10에서 15cm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자르면 어차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위에서 밑으로 자르면 얘가 또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칼집만 내주는 거예요. 한 3분의 1만 자릅니다. 그렇게 작업해야지 상처가 없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음 60번 마지막입니다. 다음 설명 중 혹병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물어봤어요. 없는 것. 자, 깍지벌레와 관련이 있다가 아니겠죠. 자, 느티나무 외줄 진딧물 생각해보면 깍지벌레가 아니라 진딧물과 관련이 있고 그 외에 뭐 혹파리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병원 세균이에요. 세균이 원인이고 소나무 혹병이나 벚나무 혹병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 부위의 세포가 분열하여 홍 모양을 이루는 병입니다. 병이기도 하고 외줄면충 때문에 생기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깍지벌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이것으로 18회 모의고사 필기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